아동심리상담사 가정을 맡은 전미숙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심리평가의 기초 영역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심리평가의 기초는 크게 면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행동평가, 그리고 또 이런 심리평가의 실제 영역으로 구분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을 또 그 다음 강의로 연결해서 할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접 부분을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또는 내담자를 만난다, 직접 대면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첫 번째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1번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대상자는 상담을 하는 사람과 보통 상담을 받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상담자와 내담자 또는 상담자와 클라이언트 이렇게 그 언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어떻든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환경이 있다는 거죠. 끊어주세요. 둘 이상의 사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환경 끊어주셔야 돼요. 면접을 위한 그 세팅, 그죠? 이 세팅을 우리는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가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장소 또한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대면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작은 1번 둘 이상의 사람, 작은 2번 일정한 환경, 작은 3번 직접 대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전화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면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 대 면으로 직접 여러분들 와서 그리고 마주 앉아서 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면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네 번째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면접의 정의는 여러분들 시험 내기 딱 좋은 그런 지문이 되는 거죠.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가져오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일정한 환경, 누구의 집에서 직접 마주보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집에 사는 또리 엄마랑 매일 아침 아이들 보내놓고 9시가 되면 또리네 집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직접 대면한다. 여기까지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럼 아줌마들끼리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일정한 목적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상담자가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내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바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클라이언트 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게 면접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상담자고 한 사람은 내담자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5번째, 상호 간의 대화를 하는 것. 6번째, 정보를 주고받는 교환. 7번째, 상호 간의 의지나 감정을 전달하여서 마지막 7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의 정의, 이런 작은 의미로 7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 일정한 환경, 직접 대면, 일정한 목적, 상호 간 대화, 정보 교환, 상호 간의 의지나 감정 전달 8가지네요.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이 8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면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냥 주변에 여러분들이 편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서로 간의 생각과 느낌이 교환되는 가운데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목적 지향적인 대화이다 라고 했죠.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목적 지향적인 대화라는 측면입니다. 한 사람은 상담자이고 한 사람은 클라이언트예요. 내담자예요.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도 오고 가지만 이 관계라는 것은 주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가 교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말이 물론 오고 갈 수도 있지만 생각과 느낌이 교환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영역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면접 또한 이 생각과 느낌이 교환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어떤 부분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는 사실상은 언어적인 부분이 4이거나 그러면 비언어적인 부분은 6이 되겠고요. 만약에 언어적인 부분이 3이다. 그러면 비언어적인 부분은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말을 좀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언어가 4, 비언어가 6일 수도 있는데 말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어가 주로 3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거의 비언어적인 표현이 7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상담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거의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은 표정으로, 몸짓으로, 그 다음에 눈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면 상담하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캐치 못하면 굉장히 이 면접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목적 지향적인 것인데 목적 지향적이라는 대화는 목적을 정해둬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텐데 그 중에서 목적과 관련이 없는 좀 사소한 이런 대화들은 과감하게 좀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환경이 있다고 했죠. 세팅이 있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적과 관련이 없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목적을 향해서 쭉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맥락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대화, 맥락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의 초기 과정에서 라포라는 것은 긍정적 친화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 관계 형성을 우리는 라포다 이렇게 봅니다. 면접의 초기 과정에서는 라포가 잘 형성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딱딱하게 문제가 뭐죠? 어떻게 오셨죠?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딱하게 진행하면 클라이언트가 상당히 내담자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오시는데 날씨가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 혹시 비가 오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는 힘들지 않으셨나요? 또는 지금 이 면접하는 곳에 찾아오는 거 길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날의 사소한 날씨나 교통이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로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중요하죠. 오픈 마인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라포다. 라포, 긍정적 친화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잘 형성돼야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드러내고 자기 방어 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은 이 상담자 앞에서 자신 속에 있는 그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편안하게 노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속담에 시작이 뭐다?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클라이언트가 환자란 용어보다는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면 그 안에 이미 절반은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 친화관계 라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4번, 라포는 임상심리사와 또 환자 또는 상담자와 클라이언트, 상담자와 내담자 이런 사이에 상호 이해와 전문적 관계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조화, 공감 및 화합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라포 형성이 잘 되면 끝까지 상담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면접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접을 할 때 종류가 있어요. 심리 검사를 할 때 크게 구조화, 반구조화, 비구조화라는 얘기인데요. 구조화는 100%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구조화는 50% 정도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구조화는 아닐 비자를 써서 구조화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할 때 구조화라는 것은 구조화 면접은 뭐냐 하면 치료자가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록된 설문 목록입니다. 즉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질문을 하여 이는 치료자의 편향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번부터 만약에 50번까지 질문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치료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1번부터 친절하게 그 목록에 되어 있는 면접 조사표 그대로 50번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료자가 내담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오류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질문지 그대로 가다 보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구조화 면접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0% 정도만 구조화를 하는 반구조화가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질문을 변화하는 경우로 면접 지침만 존재하며 지도자는 환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질문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면접 지침만 존재, 여기에 밑줄 쫙 해주세요. 구조화 면접은 면접 조사표 밑줄 쫙 해주세요. 면접 조사표가 있지만 여기는 면접 조사표는 없어요. 그냥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시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구조화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따라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기분이 되게 좋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그죠?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런 예, 아니요 라고 하는 단답형의 그런 폐쇄형의 질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 이 피면접자, 환자,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개방형의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질문을 달리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질문은 개방형의 질문과 폐쇄형의 질문을 적절하게 섞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쇄형의 질문은 질문이 딱 닫혀 있어요. 이건가요? 이렇게 했나요? 네, 아니요. 지금 몇 살이죠? 몇 살입니다. 어디에 살고 어디는 폐쇄형이 개방형이죠. 열려 있으니까. 당신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없거나 컨디션 정도에 따라서 폐쇄형 질문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날은 지금 현재 당신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열려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개방형의 질문이라서 그런 경우는 많은 이야기들을 내담자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꺼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구조화에서는 질문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화 면접에서는 질문을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치료자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구조화 면접이 됩니다. 이것은 구조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태의 면접으로 면접에 대한 간단한 주제, 목록만 가지고 질문을 하며 질문은 규칙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전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만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보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으면 예 라고 할 텐데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라고 했으면 그 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형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형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제는 어떤 것이 나오든지 이거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비구조화 면접의 주도권은 내담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이거는 치료자, 상담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반구조화는 그것을 구조화와 비구조화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구조화 면접은 초기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면접자가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비구조화는 초보가 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조화 면접은 조금 숙련된 그런 상담자나 심리검사자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심리검사 시 면접의 종류는 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면접을 할 텐데요. 여기 예시는 아동의 초기 면접 시 관찰 사항일 수도 있지만 또 노인의 초기 면접 시 관찰 사항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초기 면접 시 관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지 발달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나 수 개념이나 또 논리성 측면이나 관계 개념이나 창의성 등이나 주로 초기 면접에 있어서는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만약에 아동이 언어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었다. 또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아직까지 수 개념, 기본적인 수 개념, 사칙 연산이 잘 안 된다. 그럼 좀 고민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논리성 같은 부분은 이제 청소년기 정도 돼야, 중학생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아동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인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관계 개념도 마찬가지, 창의성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기의 창의성 영역이 드러나야 되는데 보니까 유아기 때 하는 이런 창의성 정도만 이 아이가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초기 면접 시에 상세하게 좀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정서 발달 부분을 한번 본다면 감정의 일반적인 특징, 상담에 임하는 태도, 그 다음에 성취도, 욕구, 그리고 감정의 분화, 감수성 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서적인 발달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에 표현할 수 있는 정서 발달이 너무 안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과 또 감정의 분화나 감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서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성 발달입니다. 눈맞춤, 애착 형성, 눈맞춤은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뭐 밑을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허공을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왜 아이 컨택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잘 되어 있는지, 상호작용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발달은 지각 또는 소근육, 그리고 운동 발달, 대근육 운동 발달입니다. 소근육은 이런 손가락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대근육은 팔 또는 다리 이런 것들을 쓰는 운동 발달인데, 그 연령에 따라서 대근육은 발달되어 있는데 이 소근육을 잘 못한다. 이런 짚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력 이런 부분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동의 초기 면접 시 관찰 사항에서는 이렇게 인지, 정서, 사회성, 운동 발달에 있어서 주로 우리가 좀 대표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면접에서 노인의 초기 면접지에 여러분들이 관찰 사항으로 들어간다면 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를 수 있겠죠.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뭐 언어 발달은 사실상은 노인들은 주로 질병이 있어서 만약에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다, 노인이다. 그러면 언어 발달에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치매로 인한 이런 인지, 가장 중요한 게 인지니까 인지가 장애가 와버리면 그동안에는 일상적으로 늘 사용했던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언어만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반복적인 말을 계속한다. 그러면 인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표현이 서툴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노년기의 인지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기 면접할 때 그 노인의 인지 발달 영역을 잘 체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개념이죠. 수개념. 자, 숫자라기보다는 계산력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인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계산력을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100원짜리 동전이 5개 모이면 얼마가 될까요? 하면 뭐 500원 나와야 되죠. 500원짜리 동전이 5개 모이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해서 또는 500원짜리 동전이 5개, 1000원짜리가 2개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계산력을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인지에 문제가 생긴 노인들은 계산력이 떨어져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인지 발달은 주로 이제 언어 사용하고 계산력 위주로 이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억력이죠. 기억력. 노인이 되면 이제 단기 기억은 상실이 돼요. 금방 식사한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 기억, 예전에 이런 기억을 선명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예를 들어서 낱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낱말을 기억하는지를 딱 물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최근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을 때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노년기 이 인지, 노인의 인지 발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걸 하면 되지만 노인의 초기 면접 시에는 언어, 그 다음에 계산력, 그리고 기억력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이 되면 사실상은 그 자신의 감정 이 부분에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노인일수록 화가 많아요. 이 속에 화가 많아서 분노의 감정이 많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감정 분화, 욕구 감정 분화처럼 특히 어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정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초기 면접지에 작성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는 주로 관계 형성을 물어보시면 되죠. 가족과의 관계 형성, 자녀와의 관계 형성은 어떠신가요? 라고 해서 좀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노인들과의 상호작용, 관계 형성은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좀 물어봄으로써 노년기 사회성 발달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운동 발달 영역은 주로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특히 하체가 많이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나 고관절이나 척추 디스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소근육은 점점점 퇴화되겠죠. 대근육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하체 근육, 가장 기본적인 걷기, 그다음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근육 발달, 지팡이가 없어도 혼자 잘 걸을 수 있는지 이런 운동 능력을
노년기에 초기 면접할 때 노인에게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또 그 부분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여러분들 초기 면접지에 관찰 사항은 인지, 정서, 사회성, 운동 발달 영역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 발달이나 기타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놀이 발달은 주로 인지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진단적인 놀이 평가, 그 다음에 구조화, 비구조화된 놀이 등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아동의 목소리와 말, 비언어적인 행동, 개인적인 용모, 그 다음에 또 신체적인, 신경학적인 이런 발달, 그 다음 움직임 이런 것들로도 파악이 되고요. 노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앞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